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및 실습을 12주 동안 같이 하게 된 이경연입니다. 자, 조리원리 실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 때 한번 또 공부해 보셨고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일단 처음 접할 때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조리 원리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조리 원리지만은 여기에서 조리 과학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절대 쉽지 않고 또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조리과학 이전에 또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식품학, 식품화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 범위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지 문제를 가지고서도 유지의 3패 문제를 물을 때는 식품학 문제가 되겠지만은 기름을 이용한 튀김 요리를 물어볼 때는 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계 범위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식품학 및 조리인데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 이제 그 전에 물었을 때는 또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꽤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잠깐 문제 정리, 경향 정리를 조금만 하고 가게 되면은 작년 2017년도 이제 2교시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8점짜리 8번 문제로 해서 2점짜리 문제가 나왔던 것이 참기름, 들기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거저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참기름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 물어봤던 거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들기름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이름 쓰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은 참기름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참기름은 천연 항산화제인 이것과 토코페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기름은 굳이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실온에 놔둬도 되지만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인 이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참기름 속에 들어있었던 천연 항산화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쇠사물이잖아요. 쇠사물이 들어있다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였었고, 들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이름은 뭐예요? 리놀? 뭐예요? 레산이에요, 렌산이에요? 레산인 거죠. 근데 이걸 써야 되는데 의외로 이거를 써갖고 틀린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순간 지금 공부할 때는 왜 이걸 헷갈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18에 0, 18에 1, 18에 2, 18에 3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18에 0에 해당이 되는 포화지방이잖아요. 얘는 S, Saturated Fatty Acid. 이거는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무파, Monounsaturated Fatty Acid. 2개짜리나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폴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푸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18에 0에 해당이 되는 이름이 뭐예요? 스테아릭 엑시드. 그 다음에 18에 1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올레익 엑시드.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리놀 레익 엑시드, 리놀 레산인 거죠. 리놀 레산이었고, 리놀 레닉 엑시드라고 해서 리놀 렌산. 정답이 리놀 렌산이 맞죠, 참. 이거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두유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에 가까운 것이 바로 리놀 레산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리놀 레산에 해당이 되는 18에 2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약 20%에서 23% 정도를 이제 18에 1에 해당이 되는 올레산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 대두유는 7 내지 8% 아니면 6%까지 약간 낮추기도 하는데 이 정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리놀 렌산이에요. 그러니까 18에 3이죠. 그래서 비교적 대두유 같은 경우에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산패가 잘 일어나는 이유, 변양 과정이, 냄새, 콩비린내가 그러니까 산패 냄새가 아니라 콩비린내가 다시 발생되는 것이 이 7 정도에 해당이 되는 리놀 렌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18에 3에 해당이 되고, 워낙 리놀 레산에 해당이 되는 18에 2가 많기 때문에 대두유는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들기름 같은 경우에가 다른 식물성 기름들이 바로 이러한 리놀 레산, 오메가6를 갖고 있었을 때 들기름은 예외적으로 바로 리놀 렌산에 해당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에 해당이 되는 것을 20에서 40%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중결합수가 많기 때문에, 이중결합수가 3개나 되기 때문에 변폐가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산패가. 그래서 바로 리놀 렌산 썼던 거 묻는 문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 언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볼 때는 막상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작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 3고시 전공 B로 들어가면서 4번 문제에 4점짜리 문제가 나왔었어요. 4점짜리 문제가 나왔던 것이 이제 달걀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달걀찜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물었던 것이 바로 이제 달걀, 계란물하고 계란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소금하고 우유, 그 다음에 설탕 이렇게 들어간 것을 이제 첨가물로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가지가 있었을 때 달걀은 똑같이 전부 다 30, 30, 30, 30으로 다 똑같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물은 70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B에 들어가는 것은 물 70에 소금이 1g 들어가는 거 하나, 하나는 또 70에 우유가 물이 70 들어가면서 여기 자리에 대신해서 설탕이 뭐 예를 들어서 1g 들어가는 거 하나, 하나는 달걀은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 물 대신에 우유가 70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 1 들어가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구별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물어봤었냐면은 달걀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달걀찜을 만들었다. 이거 A, B, C, D 중에서 부드러운 순서대로 써라. 부드러운 순서대로 써라. 응고물의 부드러운 형태대로 쓰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해서 4점짜리 문제였던 건데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달걀이 30g이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2배 정도 물을 넣으니까 달걀 30을 모두 다 똑같아요. 달걀 30, 30, 30 다 똑같다고 했었을 때 얘는 달걀하고 물만 들어간 거, 여기에는 소금이 들어간 거, 자 여기에는 설탕이 들어간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유하고 소금이 들어갔던 것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은 물성에 있어서 이거는 달걀의 응고성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응고성을 물어보게 되는 건데 응고성을 촉진하는 인자, 촉진하는 인자로 들어가는 것이 왜 달걀 삶을 때 우리가 식초, 달걀 삶을 때 깨지지 말라고 식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달걀 삶는 물에다가 소금 넣어주고 하게 되면은 응고가 촉진이 되거든요.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계란말이, 그 다음에 일식 계란 초밥 같은 경우에 올려져 있는 것들에서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설탕은 단백질의 응고성을 저해하는 인자가 되는 거죠. 저해하는 인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촉진 인자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산, 소금도 들어가지만은 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응고성을 촉진하게 되는 건데 양이온 수가 클수록 촉진을 하게 돼요. 칼슘 이가이온, 그 다음에 NaCl에서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Na 플러스 이런 것들이 촉진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부드러운 것부터 찾아라 라고 했게 되면은 부드러운 것은 바로 물에 설탕이 들어갔던 것이 가장 부드러웠겠죠. 물에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설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응고성이 저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설탕을 포함됐던 뭐 C가 제일 이제 부드러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가 없었던 A였겠죠. A에 해당이 되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금에서 Na 플러스가 응고를 도왔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것이 B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 가장 단단하면서 응고가 잘 됐던 것은 우유 속에 들어가 있던 칼슘과 NA가 같이 들어갔던 거.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D였죠. 그러면은 이걸 이유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유를. 그럼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풀어서 써야죠. 그래서 산과 소금과 염류는 응고성을 촉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탕은 단백질의 응고를 저해한다. 따라서 설탕이 들어갔던 것이 가장 부드러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이 됐던 것은 우유 속의 칼슘 이가이온과 또 첨가한 소금의 Na 플러스가 가장 단단하게 응고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었었던 문제, 달걀의 응고성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더 헷갈렸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헷갈리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여러분 식품학에서도 배우잖아. 아까 참기름의 세사몰이다. 들기름 속에 리놀 렌산이 비교적으로 많이 들어있다. 이거를 식품학 문제로 볼 것인지 조리 문제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응고성하고 관련되지만 달걀로 물었기 때문에 이건 비교적 조리 쪽에 가까웠던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 물었던 문제가 6번 문제로 해서 5점짜리 문제가 나왔었어요. 6번 문제로 해서 5점짜리 문제가 나왔던 것이 녹차의 쓴맛에 대한 성분명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홍차에 있어서 색소명 썼던 이유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색소 반응 명칭을 그 홍차가 젓갈색으로 나타났었던 색소 반응 명칭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문제. 그 다음에 색소 반응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물었던 문제. 그 다음에 녹차는 왜 젓갈색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녹차의 제조 과정과 더불어서 설명해라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재 순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번 차례 부분에 보세요. 차례 챕터 1, 2, 3, 4, 5가 있는데 챕터 1에서 조리 원리의 개요 나와 있고요. 챕터 2에서 곡류, 서류, 두류가 있고요. 챕터 3에서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에서 단백질류 주로. 챕터 4에서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그 다음에 챕터 5에서 당류, 유지류, 조미료, 향신료가 있게 되고요. 그냥 영양사 시험 문제였으면 음료가 있어요. 차와 음료가 들어가는데 영양교사에서는 이 챕터 부분을 딱히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조리 원리 쪽에서 이 파트 관련된 녹차, 홍차, 갈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이걸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었다면 식품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색소 부분 있잖아요. 식품학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조리에 가까운 문제예요? 식품학에 가까운 문제예요? 식품학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식품학에 관련된 문제이지만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조 과정까지 물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양사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그때 이제 그 묻는 문제 중에 식품학과 조리 원리가 같이 통합됐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가공 문제도 같이 집어넣겠다 그랬었어요. 가공. 그래서 가공 및 저장 문제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찻잎을 가지고서 만드는 것은 가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유를 가지고서 치즈나 버터가 되는 것도 가공인 거잖아요. 콩을 가지고서 두부를 만드는 것도 가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일단은 녹차의 쓴맛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제 카테킨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 그 다음에 자,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녹차 잎 같은 경우에 녹차에서부터 이거를 반발효시킨 것을 우리가 우롱차라고 하게 되는 거고 반발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완전 발효가 일어난 것이 홍차가 되는 거고 홍차를 더 후발효시킨 것이 보이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로 녹차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클로로필에 해당이 되는 녹색 색소인 거죠. 그래서 이 클로로필 색소를 그대로 유지 그대로 이 색깔을 보존해 주는 것이 바로 녹차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마지막 문제 녹차는 어떤 제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바로 색소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거 산화적 갈변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산화적 갈변인데 바로 효소에 의한 산화적 갈변인 거죠. 그러니까 효소 산화에 의한 산화적 갈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를 바로 폴리페놀 옥시다제의 작용을 저해시킨 거죠. 폴리페놀 옥시다제의 작용을 저해한 것이다. 어떠한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의 방식은 가마솥 내서 덕금 과정이에요. 덕금. 그래서 덕금을 이용한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차거든요. 말차라서 가루 분말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거기는 증기를 이용해서 바로 폴리페놀 옥시다제를 파괴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를 파괴하는 방법을 고온으로 해서 효소를 파괴시켜 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클로로필을 그대로 보유시킨 것이 바로 녹차의 제조 원리예요. 이거를 가만히 놔두거나 한번 녹차잎을 밀어주는 과정에서 클로로필을 일부러 파괴를 시켜요. 산소하고 만나게 하게 되면은 반발효가 일어난 것이 우롱차, 황차, 청차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차 이름이 되는 거고요. 홍차는 이거를 이제 더 과정을 시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도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데 홍차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홍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테아플라빈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붉은 색깔에 해당이 되는 이거 아까 색소 명칭을 써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테아플라빈으로 인해서 젓갈색을 띠는 거다 라는 것을 쓰셔야 되는 거였고 이거가 반응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효소에 의한 산화적 갈변 반응이었다 라는 내용을 쓰셔야 됐던 거였었고 왜 이러한 색소 반응이 일어났느냐라고 했고 일종의 발효에 의한 산화적 효소에 의한 갈변으로 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쓰셔야 되는 거였었고요. 해서 이러한 차 문제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식품학 문제로 볼 것인지 조리 문제로 볼 것인지 좀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작년 문제였었어요. 작년 문제였었고 2016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 살균법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저온 살균, 고온 살균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뭐 70도씨 그러니까 70도씨에서 뭐 몇 초 이렇게 나오면서 고온 살균법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제대로 살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효소를 통해서 검출할 수 있느냐. 알카린 포스파타제라는 효소 명칭 쓰는 거. 알카린 포스파타제. 그 다음 문제가 오이지 오이피클을 담을 때 염화칼슘을 넣었더니 더 아삭아삭한 오이피클이 되더라. 그 원리. 그래서 칼슘 쓰고 팩틴 쓰는 문제. 칼슘 팩틴 쓰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3교시에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재래식 간장 문제가 나왔었어요. 간장. 그래서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시험 문제가 문항수는 얼마가 안 되지만 어디서 나올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재래식에 해당이 되는 된장 간장 문제에서 이 과정이었었는데 이거는 하나의 메주를 띄워서 이 메주에다가 메주 더하기 소금물, 염수를 넣어서 6개월, 1년 발효를 시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가르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고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된장이 되는 거고 액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래식 방법은 하나의 메주에서 동시에 된장, 간장을 만드는 거고 계량식 방법은 애초에 된장 따로, 애초에 간장 따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량식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재래식 방법을 물어보면서 된장에서 발생되는 이제 과정, 그러니까 발효에 의해서 어떠한 맛성분들이 만들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간장을 왜 다림질을 하느냐 한번 끓여주거든요. 끓여주게 되는 것이 바로 미숙한 효소 작용을 더 이상 억제시키게 되면서 저장성을 향상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썼던 된장간장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고 그 전년도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2015년 기출로에서 나왔던 것은 뭐 양배추, 밀가루, 우유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가열취 성분에 해당이 되는 냄새, 가열취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래서 바로 황성분을 갖고 있었던 이 황에 대한 문제, 그래서 황화수소 이런 거 쓰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2015년 기출에서는 이 조리 쪽 문제가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었어요. 조리가 이제 10점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가 식단이 있었던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뭐 어느 학교에 걸려 있었던 식단표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 식단표에서 보리밥 얘기도 있었고 뭐 청포묵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미숫가루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청포묵의 탕평채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혜 얘기가 나와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물었던 문제 중에 다음 식단을 보고서 그 전분의 조리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매칭시켜서 말해봐라. 이런 것들. 그러면은 보리밥이 되는 과정은 호화 과정. 그죠? 그 다음에 청포묵의 탕평채를 만드는 그 탕평채 속에 청포묵이었던 거죠. 탕평채에 청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겔화 과정. 그 다음에 미숫가루가 됐던 것은 그죠. 호정화 과정. 그 다음에 식혜가 만들어졌던 과정은 당화 과정. 근데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물었던 문제가 또 뭐였었냐면은 전분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공유 물질이 왜 인류의 주식이 되었는가. 이거를 쓰라는 문제가 있었죠. 주식이 될 수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공유가 왜 주식이 되었느냐라는 문제가 나온 거였었는데 뭐 이걸 세 가지를 쓰라 그랬거든요. 세 가지 이상을 설명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그럼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유는 재배가 가능하더라. 재배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재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농경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재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말리면은 수분량이 줄어들고 단백질이 적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소화작용이 쉽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수송이 간편하고 저장할 수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쓰는 이 전부 갑자기 느닷없이 공유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10점짜리 문제 속에 같이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식혜 만드는 제조 과정을 따로 만들어준 거죠. 식혜 만드는 제조 과정을 따로 만들어주면서 마지막에 밥알은 떠서 냉수에 건져 놓는다.
그 다음에 식혜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끓여준다 라는 내용을 왜 그러는지를 관능적인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라 라고 들어갔었어요. 관능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관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으로, 그 다음에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후각, 청각, 시각, 미각, 촉각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밥알을 건져서 찬물에 해주는 것은 더 이상의 밥알이 가수분해되는 것을 방지해서 밥알이 흐늘흐늘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밥알을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알을 씻어주었던 거죠. 찬물에 헹궈줬던 거였었고, 식혜물을 다시 한번 끓여줬던 이유는 이 효소작용을 억제를 시켜야지 더 이상 시큼한 맛이 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맛에 대한 내용, 촉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10점짜리 문제가 구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에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때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이 조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한 식품학, 조리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체급식 문제로 해서 발주 문제와 더불어서 위생 문제로 해서 같이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 조림 레시피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뭐 쭉 나와. 그 다음에 이거를 해썹 기준에 맞춰서 CCP를 한번 찾아봐라.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이건 위생 문제, 단체급식 문제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단체급식, 그러니까 고등어 조림이 나왔는데 고등어 조림의 잔반율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왜 잔반율이 높았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딱딱했대. 비린맛이 나고 딱딱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단체급식의 위생의 조리에 같이 섞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조리 파트를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12주 강의를 듣고 나시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것들을 다 조합할 수 있는 이제 지식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조리 부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 조리는 조리 원리에서 조리 과학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키워드만 잠깐 볼게요. 차례 파트에서 보시면은, 자, 오늘 조리 원리의 개요, 이거는 전반적인 조리 과정의 용어들이에요. 용어들이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공유.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쓰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공유 그럼 뭐가 떠올라요? 쌀, 보리, 밀가루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그러니까 쌀, 보리, 밀가루. 그럼 쌀이 나오면은 밥도 짓고, 그다음 우리는 이제 조립의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밥하는 거, 죽 끓이는 거, 떡하는 거 이 얘기가 나오게 돼요. 밥, 죽, 떡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감자, 고구마 이야기가 나오겠죠. 감자, 고구마 얘기가 나올 거고, 두류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주로 두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부 글리시닌의 응고성, 두부를 이용한, 아까 근데 두부 문제에서 두류 파트에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뭐였어요? 된장간장 문제가 나왔던 거였잖아요. 된장간장 얘기도 수업 시간에 다 합니다. 된장간장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챕터 3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범위가 좀 넓죠. 그래서 육류, 어패류, 난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류에서는 워낙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뭐 소, 돼지 뭐 이렇게 묻잖아요. 가금류는 닭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살을 해서 육류, 고기로 섭취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사후 강직 과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거 이후에 숙성시켰을 때 작용, 그 다음에 고기에 있어서의 색깔, 색소의 변화 이야기의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거를 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조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부위, 육류, 뭐 소의 부위, 돼지의 부위에 따라서 이제 결국 부위를 가지고서 어떤 식의 조리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해서 조리법 중에서도 이제 뭐 습열조리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열조리법도 나올 거고 했었을 때 장조림의 포인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육의 포인트, 고기마다 포인트, 조리법에 따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왕에 먹을 거면 어떻게 먹는 게 좋다, 부드럽게 먹는 게 좋을 거니까 연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육시키는 작용에서 어떻게 하면 연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연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 기계적으로 두들겨준다, 힘줄을 잘라준다도 있고, 소금을 첨가한다, 설탕을 첨가한다도 있고, 생과일을 이용한다. 그럼 생과일은 어떤 과일의 연육소를 이용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것이 연육이죠. 그래서
육류에서는 키워드로 나오는 것들이 사후강직과 숙성과 색소와 그다음에 연육법, 조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패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생선이잖아요. 생선에서는 워낙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선도평가. 그러니까 쉽게 얘는 결체 조직이 적기 때문에 쉽게 변폐가 쉽게 물러져 버리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어류를 고르는 선도. 그래서 뭐 장 보러 가는데 내가 뭐 이화학적인 VBN이라든지 TBA가 측정할 수 없잖아요. 총균수, 대장균수 측정 못 하잖아. 그러니까 관능적인 평가 방법으로 어떻게 신선한 것을 선도를 골라낼 것이냐. 그 다음에 생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비린내. 이 비린내에 해당이 되는 거. 해수어의 비린내, 트리메틸라민 어떻게 잡을래? 담수어의 비린내, 피페리딘 어떻게 잡을래? 라고 해서 비린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어패류 쪽의 포인트고, 이쪽에서 가공으로 가끔 물어보는 것이 이제 바로 어묵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묵 파트로 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난류, 달걀이잖아요. 달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금 달걀찜 문제가 있었지만은 달걀 파트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난황이 있고 난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난백이든 난황이든 달걀, 단백과 백에 해당이 되는 완전 식품으로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첫 번째 달걀에서의 키워드는 달걀의 응고성이에요. 그 다음에 난백, 요즘에 그거 쿠키 뭐 이런 데서 머랭 쿠키 많이 나오잖아요. 머랭 쿠키로 해서 나오는 바로 이거의 기포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난황 이용해서 마요네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유화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제대로 저어주지 않으면은 난황과 제대로 여기 너무 오랜 동안 가열하게 되면은 난황과 난백 사이에 황화 제1철을 만들게 되면서 녹변 일으키는 거. 그래서 달걀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요리를 이용해서 달걀찜을 만들었다. 머랭 쿠키를 만들었다. 마요네즈를 만들었다. 녹변을 어떻게 방지할래? 이런 식으로 묻는 것들이 달걀의 키워드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우유 및 유제품 나와 있는데 우유 및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유, 유제품 하게 되면은 우유 100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87%가 물이거든요. 87이 물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달걀찜 할 때 물 대신 우유를 넣었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약 3% 정도가 단백질인 거예요.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3 내지 4%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우유 지방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5%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락토즈에 해당이 되는 유당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에 해당이 되는 이 단백질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건데 이 3% 단백질을 바로 우리가 카제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카제인 단백질의 특징, 유청 단백질의 특징. 유청 단백질은 락트알부민, 락토글로불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응고가 되느냐라는 이게 이제 시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한 게 치즈잖아요. 치즈. 얘는 열에는 응고하지 않아. 유청 단백질은 열에는 응고를 해.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얘는 레닌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응고가 돼. 그 다음에 얘는 또 여러 가지 효소도 있고 산에 있어서도 응고가 돼. 뭐 코티드 치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즈 만들 때 그래서 바로 이 유제품 파트에서는 이 파트에서 또 치즈 문제로 해서 응고 문제로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게 돼요. 그리고 2017 말고 이제 2016년도 그러니까 결국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카제인을 이용해서 치즈를 만든다. 근데 이건 이제 식품학 문제였었어요. 식품학 문제로 해서 카제인을 이용해서 치즈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등전점이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순전화, 네차지라는 말이 들어가게끔 해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등전점에 해당이 되는 거면은 각각의 알기가 있고 카르복실기도 있고 뭐 아미노기도 있었을 때 CO2 음이온 그다음에 양이온 했었을 때 얘는 플러스 쪽으로 갈 거고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점을 등전점이라고 한다. 등전점에서는 바로 단백질의 이제 침전성이 제일 커지기 때문에 이때 응고작용이 일어나더라. 그 성질을 이용한 것이 바로 치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쓰는 문제가 그러니까 식품학 문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치즈 조리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쓰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은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봐요. 이쪽 파트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키워드가 과일, 채소 부분에서는 과일 파트에서는 특히 굉장히 잘 나왔죠. 잼, 젤리 문제. 그래서 바로 펙틴을 이용한
팩틴에서의 잼 젤리가 만들어지는 특징 물어보는 문제. 철수잼, 영희잼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 잼 문제로 해서 잘 나왔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색소 문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안토시아닌의 색소 변화. 산 중성 알칼리에서의 안토시아닌의 색소 변화를 써라. 그럼 안토시아닌은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인데 산으로 가면은 붉은색. 알칼리로 가면은 청색이나 녹색 떴던, 그리고 얘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역적 관계, 이런 내용을 써주는 그런 색소 문제를 잘 물어보게 돼요. 그 다음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역, 다시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감칠맛 성분 GMP, 구아니모노포스페이트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당류 같은 경우에도 설탕, 당류의 결정성 있죠. 과포화가 되면서 결정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결정형 캔디를 만드느냐, 비결정형 캔디를 만드느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폰당, 퍼지, 디비너티, 누가 이런 특징을 묻는 문제. 객관식 문제였었을 때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류 파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유지류 문제는 식품학 문제로 연결시켜서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식품학적인 내용 3패 문제. 그래서 산화적 3패냐, 가수분해적 3패냐, 이런 3패와 더불어서 튀김 문제로 잘 나왔던 파트고요. 조미료 및 향신료라고 하게 되면은 뭐 소금, 설탕, 식초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따로 분리가 돼서 나온다기보다는 재료 속에 곳곳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 문제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조리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러분들 긴장이 벌써 풀어졌어. 벌써 졸리죠? 자, 정신 차리시고요. 자, 조리 원리의 개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식품과 조리라고 했어요. 식품과 조리. 그래서 예전에 식위직, 식품위생직 영양사 시험에서는, 영양사가 아니라 식위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불량식품 전화번호 찾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없네? 왜 지금 여러분들 왜 그 음료라든지 과자 같은 경우에 보면 판매되는 것들은 뒤에 불량식품 몇 번으로 신고하세요라고 써져 있는데 몇 번이게요? 1399. 찾는 문제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빨리 써놔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량식품, 부정식품, 신고 전화번호도 알아놓으세요.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품 공등상으로 영양 표시 제도로 물을 수도 있고, 표시로 물을 수도 있고, 판정에서도 그 뉴트리션 팩트를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위생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세요. 1399. 그래서 1399 신고 전화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식품과 조리라고 했는데 그냥 참고해요. 그냥 지금 하는 내용들은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식품이라는 거에서 음식이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식품이라는 것은 식재료의 개념이 좀 많은 거고 음식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식품에서 음식으로 넘어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구마를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고구마를 캐서 그 고구마를 가지고서 구웠네, 군고구마, 삶았네, 삶은 고구마, 튀겼네, 고구마 튀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굽다, 그 다음에 튀기다, 삶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열이 들어갔잖아. 열. 그래서 조리 과정은 가열 초리 공정을 거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고구마 그냥 껍질 벗겨서 아니면 그냥 씻어서 껍질 벗겨서 그냥 나는 생으로 씹어 먹을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조리에는 여러분들이 가열 조리뿐만 아니라 반드시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비가열 조리법도 많은 거죠. 그래서 생채, 뭐 숙채, 샐러드, 그 다음에 날회 이런 것들은 비가열 조리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리에 무조건 열이 들어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리 방법에는 가열 조리도 있고 비가열 조리도 있다라고 해서 식품을 음식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 뭐 튀기기도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씻는 과정, 터는 과정,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 모두를 다 조리라고 본다라는 거죠. 광범위한 범위로 쿠킹이라고 보는 것은 식품이 음식으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식품이란 기호성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천연 또는 반조리식품, 조리식품, 가공품으로 인간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예요. 2조. 제2조에 식품이란 의학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식품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크게 5가지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큰 제목으로. 그래서 당연히 영양가 있어야 되잖아. 영양적인 면. 그 다음 기호적인 면. 그래서 영양적인 면은 5대 영양소.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가끔 6대 영양소 그럼 누구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물. 그죠? 배합이 잘 되어 있어서 소화 흡수가 쉽고 영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기호적인 면이라고도 하고 관능적인 면이라고도 하죠. 기호, 관능. 그래서 눈으로, 육안으로, 소리로, 냄새로 봤었을 때 먹고 싶어야 돼. 그러니까 식품의 빛깔, 또 냄새, 맛, 형태 등을 좋게 하는 등의 기호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욕을 증진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능적인 측면에서의 품질, 기호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위생적이어야 되겠죠. 영양, 기호적으로 훌륭한 식품이라도 위생적으로 유해하다면 가치가 없다라고 했고요. 경제, 단가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식품과 조리에 관계되는 원리를 잘 이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조리를 통해서 바로 통제함으로써 경제적인 면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건 다 아시잖아. 영양적, 기호적, 위생적, 경제적. 그 다음 마지막 하나도 잘 알아놓으시라고요. 환경적인 면도. 환경면. 그래서 로컬 푸드, 그 다음에 푸드 마일리지, 슬로우 푸드, 그 다음에 에코 쿠킹, 그 다음에 로하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로하스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라이프 오브 헬스, 라이프 오브 헬스, 건강한 삶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A는 end야. 그리고 마지막 나와 있는 S가 sustainability, 제가 영어 써놨잖아요. 이 sustainability라는 뜻 자체가 지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지속성. 그러니까 이 지속성은 지구를 보존하자 이거예요. 지구를 보호하자 라는 지구의 지속성이에요. 지구라는 환경의 지속성. 의 sustainability. 그래서 로하스라는 것이 건강한 삶과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의 지속성인 거죠. sustainability. 그 다음에 자,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슬로우 푸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푸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 음식, 지역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생산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방부제, 가공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첨가해야지 이걸 유지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생산지로부터 반경 400km 이내에 해당이 되는 음식들을 섭취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동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굳이 방부제라든지 가공이라든지 하지 않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로컬 푸드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왔던 곳이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영토가 워낙 넓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제주도 끝까지 가도 400km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로컬 푸드인 거죠,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개념이었던 거예요, 로컬 푸드. 그래서 이 개념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푸드 마일리지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푸드 마일리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 왜 CO2 발자국 얘기 들어봤죠? CO2 가스를 줄이자라고 했던 건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트럭에 실는 식품의 무게, 그러니까 트럭에 얼마나 실느냐, 이동수단에다가 무게를 싣고 곱하기 얘가 얼마나 거리를 이동하느냐. 그러면은 무게가 많아지고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석유 연료를 써야 되잖아요. 석탄 연료를, 석유 이러한 것들을 화학 연료를 쓰게 되면은 식품 무게와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CO2 발생을 많이 일으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예요. 줄이자. 이거를 이동 거리를 줄이자. 거리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로컬 푸드잖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라고 나오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슬로우 푸드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 패스트푸드의 반대 아니냐라고 묻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슬로우 푸드라는 여러분들 왜 슬로우 푸드 그 전 세계 이제 본부가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있고 이탈리아에서 이 슬로우 푸드를 이제 나타내는 그 동물이 달팽이잖아. 달팽이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그 천년 은행나무 있는데 어디죠, 여러분들? 그 저쪽 양평 있는 데 있잖아요. 공부하시느라고 안 가보셨구나. 거기 그 옛날에 그 은행나무 침대에 있었던 그 영화가 있었었는데 그 가면은 천년 된 은행나무 있는 그 용문사인가? 아닌데? 아무튼 절이 있어요. 그 절 있는 곳에 가다 보면은 그 동네에 슬로우푸드 마을이 있더라고. 슬로우푸드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체험도 하게 하고 머물게도 하고 음식도 먹게 하고 이러는 건데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학회 때 어느 교수님이 완전 화를 내시면서 우리나라 음식을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슬로우 푸드로 등록하러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쳤구나. 우리나라 장류에 해당이 되는 음식들, 발효에 해당이 되는 음식들, 이 모든 음식들이 결국은 슬로우 푸드인데 우리가 원래 메인 나라인데 우리가 왜 이탈리아를 가야 되느냐? 지네한테 우리를 오게 해라. 막 이제 이걸 주장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슬로우 푸드라는 것은 천천히 먹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은 전통 음식을 살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 음식,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음식, 전통 음식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찌개가 되고 술이 되고 장이 되고 이러려면 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더 커요. 얘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음식, 전통 음식은 로컬 푸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로컬 푸드 마일리지, 슬로우 푸드, 그다음에 에코, 메아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린 테이블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인 면에서 천천히 그러니까 지역 음식을 보존하면서 지구도 보존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5가지 환경적인 몇 가지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조리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조리의 목적. 왜 조리를 해? 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큰 제목만 봐보세요. 1번 기호성을 증진한다. 2번 안전성을 향상한다. 3번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 라고 했고요. 4번 저장성과 수송성을 향상시킨다. 라고 했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자, 첫 번째 거부터 기호. 썰고 가열하고 이동안에 그냥 생고구마가 아니라 군고구마, 찐고구마 튀김이 됐었을 때 풍미, 맛이 더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딱 뜨거운 것이 더 맛있더라.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더라. 라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맛을 증진하고 색깔 배합, 다양한 조리의 기술, 용기의 다양화, 부재료를 사용한 장식 등으로 본래 식품 자체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서 식욕을 증진하고자 한다. 그죠? 오감을 같이 살려주는 거, 기호성 증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성. 그래서 세척, 침수. 예를 들어서 지금 봄에 나오는 나물 중에 원추리 나물 있잖아요. 근데 원추리 나물 같은 경우는 성인에겐 쓰지만 초등학교에서 못 쓰게 하잖아. 약간의 독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쓴바귀 나물 같은 경우에 성인들은 그 쓴맛을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소금물에 넣어서 쓴맛을 빼내잖아요. 이러한 것들.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뭐 굳이 독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추리는 약간의 독성이 있고요. 아린맛, 독한맛 등의 불쾌한 성분을 제거하고 병원균, 기생충, 농약 등까지도 제거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안전성 향상. 저도 여러분들 저는 영양사를 길게는 안 했어요. 길게는 못하고 짧게 영양사를 했었었는데 짧게 10년, 10개월 이제 하는 동안에 몇 가지 이제 고민되는 사건들이 있죠. 근데 한날 이제 단호박 튀김을 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단호박 튀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리원 여사님들한테 단호박 껍질도 벗겨야지, 딱딱하니까 껍질 벗겨야지, 썰어야지, 속 파내야지, 얼마나 일이 많아. 그래서 전처리 된 걸로 사드리겠다. 전처리 된 걸로 들어오겠다 그랬더니 전날만 미리 들어와 있으면 괜찮다. 이러시는 거예요. 미리만 해주면은 저희들이 쉬는 시간에 할 거예요. 또 아주머니들이 이러시는 거죠. 여사님들이. 그러냐. 이러고 나서 이제 그날 했던 날인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단호박이. 들어와서 이제 빨간 다라이에다가 단호박을 넣고 반을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제 팝콘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팝콘이 막 터져. 그래서 뭐지 이 소리를 먹어서 톡톡톡 터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단호박 내에 있었던 애벌레가 팝콘처럼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톡톡 주방 바닥으로. 얘 뭐야? 막 이러면서 봐서 이제 바로 이제 들어왔던 업체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전화하자마자 단호박 때문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다 전화가 왔대.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애벌레, 벌들 중에서 말벌이라든지 이런 일부 곤충들 중에서 단호박이 아주 작은 이제 열매를 막 맺었을 때 거기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은 거기 내에서 얘네가 이제 유충으로 살다가 깨어나게 되면 단호박을 뚫고서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튀어나왔던 거죠. 근데 그날 아마 점심 때 나가야 될 메뉴였어. 그날 단호박이. 근데 대체할 메뉴가 없잖아요. 그냥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튀기세요 그냥.
팔팔 튀기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야지 어떻게 대체 메뉴 없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 3개 먹어도 돼요. 많이 먹어. 이러면서 이제 내 것까지 네가 먹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주기도 하는데 단백질이려니 생각하면서 일부러도 먹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꽤만 늘어났는데 가끔은 찜찜할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그 안전성 기호성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제가 복집에 가서 복지리를 먹는데 진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집다 보니까 머리 부분은 보통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어두육밀할세 이러면서 제가 머리 부분을 해집어서 복을 먹는데 거기에 그 낚싯바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 아가미 부분에 이 낚싯바늘이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집어서 제가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결혼 전부터 내가 알아봤어. 결혼 전에 둘이서 밥을 먹다가 자꾸 쓰레면 안 되는데 밥을 먹다가 이 사람은 김치찌개를 시키고 저는 순두부를 시켰는데 보통 여자는 왔다 갔다 먹잖아요. 근데 제가 순두부를 먹는데 이 오빠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 거 순두부를 먹어. 이 오빠 왜 이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막 먹었어. 그리고 나서 계산하고 나와서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너 근데 파리 먹어봤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파리를 왜 먹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너 아까 먹더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김치찌개에 파리가 있어서 안 먹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파리가 빠져 있어서 안 먹었는데 제가 자꾸 퍼먹으니까 분명히 이제 얘는 저걸 보면 난리를 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우니까 놔뒀던 건데 내가 자꾸 퍼먹은 거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얘도 조용히 처리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분명히 이거 가져가면은 이따가 얘기는 할 건, 그러니까 알았어 이러고 나서 얘기는 할 건데 하면은 주인집 아주머니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어머 운이 참 좋으시네요. 자연산 드셨어요. 이렇게 말할 거다. 네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렇게 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학생이 이제 울산 사는 학생이었었는데 알바를 했대. 근데 낮에 구청에서 알바하고 있을 때 고기를 그 생선찌개를 먹었는데 이게 나오더래요.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오늘 금액을 안 받겠다. 혹은 뭐 서비스를 더 드리겠다. 이럴 줄 알았대. 그랬는데 자연산 드셨다고 운 좋은 줄 알라고 이랬대. 그래서 얘가 그걸 들고 가고 구청에 가서 그대로 신고해갖고 한 달간 영업정지를 시켜버렸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서 분명히 이 사장님도 자연산 드셨을 거다. 그래서 나 먼저 나갈게 이러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랬는데 너랑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말한 거. 그러면서 괜찮아, 맛있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거 따지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이런 식의 것이 급식에서 나왔다고 해봐. 이제 그 영양사님 죽어야 되고, 그죠? 근데 그 학교 초토화 되는 거지. 막 난리 되면서. 아무튼 이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영양사 일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단어가 식중독. 그죠? 그래서 막 식중독이 도네, 뭐가 도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제 옛날에 영양사 일할 때 그때 AI, 그 다음에 구제역, 그 다음에 광우병 이게 3개가 한꺼번에 돈 적이 있었어요. 그 소, 돼지, 닭을 다 못 넣잖아. 근데 제가 일했던 데가 기숙사였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메뉴를 넣을 게 없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새끼 메뉴 짜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거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넣잖아요. 기숙사는 21끼 메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정신줄을 놓은 날이 있어. 그럼 아침에 오징어 묵고, 점심에 해물파전, 저녁에 짬뽕국. 그러면은 이제 그 조리원 여사님들이 선생님 오징어 못 드셨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보면서 미쳤구나 내가 정신 났구나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아무튼 자 기호성, 안전성.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한다라고 했지. 이거는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지 영양가가 향상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자, 식품 자체가 포함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면서 단일 식품보다 양념이나 부재료를 첨가시킴으로써 영양가를 높인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식품이라는 거에서 음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 있고 물이 지나가게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열이 지나가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영양가가 절대 향상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 물, 열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영양가가 낮아지게 되는 건데 이 낮아지는 영양가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예요. 보존. 그 다음에 여기서 효용성을 증가시킨다 라고 했던 것은 뭐였었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콩밥인 거죠. 콩밥.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제한 아미노산으로 해서 리신이 부족하고 콩의 경우에는 비교적 여러 가지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지만은 얘는 함황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는 메치오닌이 부족하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같이 먹게 되면은 메치오닌은 밥이 채워주고
리신은 콩이 채워주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콩밥이 되면서 채워주는 단백가를 보완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가를 서로 보완시키는 거지 없는 게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비타민 D가 음식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높아졌더라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 의미에서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또 저장과 수송성 향상에서 조리를 통해서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을 줄이거나 소금 등의 첨가로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 자,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 AW, 워터 액티비티를 낮추는 거죠. 낮추어서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억제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식품 미생물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중에서 저장, 가공 저장의 가공이나 저장의 원리가 다른 하나는 하고 물어요. 그러면은 건조법, 그 다음에 뭐 초절임법, 그 다음에 당장법, 그 다음에 염장법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장 원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초절임법이죠. 왜? 건조법은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 AW를 낮추는 방법이었었고, 당장법, 염장법의 경우에도 설탕으로 탈수, 소금으로 탈수시켜서 결국은 자유수 부분을 줄이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하고 관련되었던 거였었고, 초절임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pH를 산 쪽으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세균이 좋아하는 중성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산을 조절하는 방법, 나머지 것들은 수분을 조절하는 방법, 이런 원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공으로 묻는다면은, 그래서 바로 수분 활성도를 낮춘다라고 했고요. 가열을 통한 식품 중의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식품의 변폐를 방지한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녹차에서 초록색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덕금 과정을 거쳐서 효소 활성을 불활성화시킨 거잖아요. 폴리페놀 옥시다즈의 작용을 불활성화시킴으로써 녹색을 그대로 유지했던 거. 녹차의 원리였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그냥 오늘은 그냥 이해하시고요. 기타. 조리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먹는 즐거움, 조리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다양성. 그러니까 같은 쌀 요리지만, 같은 밀가루 요리지만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빵이 될 수도 있고, 튀김이 될 수도 있고, 과자가 될 수도 있고. 조리를 통해서 다양한 원재료의 혼합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맛을 도출할 수도 있다. 자, 다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동안에 식품에서는 여기 앞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조리의 목적 정도는 정리를 해놓으세요. 목적. 그래서 기호성 증진, 안전성 향상, 그 다음에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시켜주고 저장성과 수용성이 향상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줄 수 있더라 라는 내용까지 해서 했고요. 잠깐 쉬고 조리의 기초과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